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미국을 포함한 NATO가 대한민국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손을 벌리는 대한민국 포탄의 천병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를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굴지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서방 세계마저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제조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한달사의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 흑표나 K고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 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 안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이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탄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한 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에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분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곧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GGAM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GGAM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용 유도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히 대한민국의 GGAM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GGAM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GGAM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 유도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GGAM은 활공 날개와 변침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GAM은 다른 곡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GGAM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GGAM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ERCA의 15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실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GGAM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포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편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운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9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GGAM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GGAM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GGAM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GGAM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GGAM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강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용은 슛앤스콧, 히트앤드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GGAM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알아서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GGAM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강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GGAM은 가장 유사한 무기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 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사는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사는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 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용 GGAM이라면 과거부터 풍산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 안정 분리철감탄 APFSDS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포탄인데요. 전차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체계입니다. 지상 최강의 기갑전력으로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기형적인 진화를 거듭해왔는데요.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날개 안정 분리철감탄 APFSDS. 마치 화살이나 송곳 등을 연상시키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날탄은 점점 두꺼워지는 전차 장갑을 꿰뚫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아 개발된 포탄인데요. 이런 날탄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독일과 쌍벽을 이루며 세계 최정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술에서는 독일을 넘어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텅스텐 중압금 관통자 기술입니다. 관통자는 쉽게 말해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포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탄의 관통력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는 날탄의 관통자로 열아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아우라늄은 일반적으로 텅스텐보다 열전도도가 낮아 전차 장갑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단열압축 현상에서도 자기첨 예화를 통해 뾰족한 탄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첨의 활한 연필과 같이 끝이 뭉툭해지더라도 한꺼풀 벗겨내면 다시금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열아우라늄 관통자는 통상적으로 텅스텐 관통자에 비해 무려 10% 이상 높은 관통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에서 만들기도 쉽고 위력도 강력한 열아우라늄탄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열아우라늄탄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열아우라늄으로 만든 관통자가 장갑을 뚫을 때 0.3%의 우라늄 235가 산화하며 미세한 방사능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린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화학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코소보 전쟁과 유럽 발칸 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미군이 열아우라늄탄을 사용하자 세계각 언론사는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이 미군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방사능 무기를 사용해놓고 자신들은 책임없다며 발뺌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텅스텐을 날탄의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관통력은 낮아도 안전성이 더 높은 소재를 고른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풍산이 텅스텐으로도 열아우라늄에 버금가는 관통자를 만들 수 있는 텅스텐 중합금 소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풍산은 열전도도가 174K인 텅스텐의 다단한 열처리 기술과 미세조직 제어 기술 등을 이용해 열전도도가 28K인 열아우라늄처럼 자기첨 예화가 일어나게 했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연금술이나 다름없는 신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으로 풍산은 텅스텐 중합금을 만들 때 열처리를 반복하면 안 된다. 텅스텐은 원래 열아우라늄보다 관통력이 낮은 게 당연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요. 이건 모두 기술이 없기에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모든 실험을 강행했던 대한민국 풍산 개발진들의 집념과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인류가 아닌 분야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 지경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풍산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풍산은 방산 분야에서 은문기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새로운 무기체계나 탄약을 개발해도 홍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고 사업 확장에도 무덤덤했기 때문입니다. 풍산이 지금껏 잠잠하던 몸을 일으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간 쌓아온 탄약 개발 기술을 드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접목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2022년 6월 아미타이거 전투 시범회단 시연회에서 공개된 풍산의 개인 휴대용 공격 드론 PCD입니다. PCD는 풍산이 드론 분야에 내디딘 첫발이지만 그만큼 칼을 갈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PCD는 크기가 작아 개인 한 명이 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도 있고 별도의 조종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탄두 투하형 소형 드론으로 표방하며 초소형 폭탄 3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자체 무게 4kg에 3kg의 공격 모듈을 추가해서 원거리 자폭, 직접 충돌, 폭탄 투하 등의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집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이며 마치 폭격기처럼 지역 초토화 전술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현재 개발된 스펙만 해도 완전 무장 상태에서 5km까지 무려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지만 이조차 추가 배터리를 장착해 비행시간을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축 로터를 사용해서 드론이 발생하는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이 덕에 PCD의 경우 고도 150m만 유지해도 육안으로 관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드론이면 설령 보이지는 않더라도 소리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풍산의 PCD는 비슷한 계열의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더욱 성능의 우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는 고작 350g을 탑재하고 최대 비행 범위도 1km가 한계입니다. 풍산의 PCD와 비교하면 탑재량은 9배, 비행거리는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파이어플라이 도입을 검토하던 미국이 진행 상황을 중지하고 PCD 개발 과정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PCD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력입니다. 이처럼 세계 인류라는 표현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풍산의 PCD는 실전에 투입될 경우 전투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아미타이거에서 공개한 실제 성능시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대입해본다면 PCD를 무장한 보병 1개 소대가 전차 4대로 이루어진 북한군 전차 1개 소대를 우습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PCD에 탑재되는 자유 낙하형 소형 폭탄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탄약 명가 풍산에서 만든 폭발성형 관통자 EFP입니다. EFP는 폭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부분에 달린 금속 라이너를 2000에서 3500m/s의 초고속으로 발사하는데요. 이 덕분에 일반 탄에 비해 무려 16배나 큰 운동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날탄처럼 막대한 양의 운동 에너지를 받은 EFP의 금속 라이너가 관통자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일반 포탄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측면과 정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전차 상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D는 드론으로서 사실상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드론 일대로 주력 전차를 사냥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또한 PCD의 존재로 인해 과거 6.25 전쟁 당시 발생했던 고지전이나 적 기관총 진지 탈환 등의 출혈 작전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저 여러 대의 PCD를 띄어 해당 지역을 말 그대로 초토화하면 되는데요. 가벼운 무게와 압도적인 화력으로 보병 단계에서부터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병 화력 지원이나 공중 화력 지원보다 빠르고 즉발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발전한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과 군 모두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낸 기적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끝없는 노력과 기술 약소국의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오히려 기적이라는 말은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같이 속 편한 말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 위에 선 또 한 번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디 미래 방산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끝없는 도전이 다시금 새로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